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왼수 같은 전 남편 이혼하고도 잘 살길 바랬어요. 어쨌든 제 하나뿐인 아들의 애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리석은 전 남편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결국 인생 망하고 말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느덧 60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이지만 누구나 그렇듯 저도 한때는 꽃처럼 어여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루하루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학교 탁과생이자 두 학번 선배였던 그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였죠. 그거 알아? 지선이 널 보고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생각나. 뭐든 열심히고 대충 하는 법이 없지. 뭐예요 그게? 여자 주제에 기가 세다고 욕하는 건가요? 욕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칭찬한 건데? 난 인생 대충대충 사는 놈이니까.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제겐 없는 여유와 유머러스함을 가진 걸 부러워했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선배가 하하 너털 웃음을 터뜨렸죠.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린 서로 첫눈에 반한 거나 다름없는데? 글쎄요. 반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 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선배가 씩 웃으면서 두 눈을 찡긋했어요. 그 순간 속절없이 빠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그 선배도 다르지 않았나 봐요. 정확히 일주일 뒤 그 선배가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으니까요. 당시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던 터라 망설여진 것도 사실인데요. 거부하기엔 이미 그 선배에게 마음을 많이 준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그 선배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죠.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여유는 집안 경제력이 기반한 것이었어요. 유명 중견기업의 외아들이었거든요. 장차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처럼 취업에 목을 벨 필요도 없었고요. 늘 아쉬울 것 없이 돈을 펑펑 썼죠. 선배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 지으시는 평범한 분들인데. 부담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자 남자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우 닭살. 나 말고도 전에 만나던 다른 여자들한테 다 그랬어요? 선배 바람둥이는 아니죠? 어허. 나 같은 수뇌보한테 그 무슨 망발을. 그만큼 네가 좋으니까 그렇지. 나 대학 졸업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지선아. 남자친구는 입만 열면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지만 연애 경험 많은 동기 언니들 말을 들어보니 그건 그냥 사랑해와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군요. 남자들은 원래 여자 사귀면 다 그렇게 말해. 입만 열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처럼. 진짜 식장 날짜 잡고 프로포즈 반지 내미는 거 아니면 무시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요. 웬걸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제게 프로포즈했어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린 다음 무릎을 꿇고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내밀었죠. 물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당시 전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학생이었고 목표로 하던 회사 인턴에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선배, 결혼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선배도 아버님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전 아직 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곧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적응하느라 여유도 없을 거고요. 그 인턴 일 진짜 하게? 해야죠. 어렵게 합격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입사할 때 가산점도 준대요. 제 대답에 남자친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지선아,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 회사 원래 여자 잘 안 뽑기로 유명해. 아니 비단 그 회사뿐인가 어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은 여자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 남자들보다 돈은 훨씬 못 버는데 온갖 잡일 다 도맡아 해야 하고 성희롱 같은 것도 심심치 않게 있고. 근데도 회사 중요한 일은 다 남자들이 처리하지 껴주지도 않아.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준비해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루고 모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고요. 대학에는 취업계를 냈죠. 우려했던 대로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웠어요. 좋은 상사분을 만나 일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이대로만 하면 나중에 정식 입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사분의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이란 강물과 달라서 늘 예상과는 다른 길로 흐르는 법이죠. 언젠가부터 몸이 자꾸만 무겁고 배가 묵직하니 아팠어요. 불안한 마음에 달력을 확인하니 웬걸 달거리가 멈춘 지 한참이 됐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진찰 후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그 말이 제게는 청천벽력처럼 들렸다고 하면 너무 나쁜 엄마인 걸까요? 충격에 빠져 회사도 쉬고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지울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미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순 없겠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 사실을 털어놨어요. 빨리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던 남자친구는 예상했던 대로 뛸 듯이 기뻐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됐죠. 남자친구 집안에서 저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양 있고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던 분들이라서요. 저를 새 식구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네요. 그렇게 결혼 후 저는 신혼집에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몸이 무거워 힘들 거라며 시가에선 따로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않고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회사 인턴 생활도 중간에 끝내야만 했고 영영 사회인이 될 길은 사라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우울증까진 아니라 해도 센티멘탈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그랬죠. 하지만 그런 마음도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는데요. 남편과 저를 반씩 쏙 빼닮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생명체였어요. 저를 보며 두 눈을 깜빡이는 저희 아들을 본 순간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들이 신생아였던 시절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육아에 매진해야 했죠.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이 베이비시터를 붙여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아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영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원래 뭔가에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육아 서적을 섭렵하고 전문가 강연까지 다니면서 아이 양육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고 때때로 옷까지 만들어 입히는 열성 엄마가 됐죠. 아들이 무럭무럭 자랄수록 제 행복도 커져갔네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이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들이 학교 들어가고 또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엄마인 저보다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네요. 그러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오로지 육아와 살림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나인데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가 아니라면 내겐 무슨 가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건 남편과의 관계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 시기를 지나자 저희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차가워졌거든요. 저는 늘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밖으로만 도는 남편에게 서운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직 아들한테만 집중하는 저를 못마땅해 했죠. 연애 시절엔 남편의 여유와 유머러스함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매사 건성이고 진지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가 거슬리기도 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참 부질없죠. 이 설상가상 그쯤에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혹시라도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여러 가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곳이었는데요.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판매 실적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지간해선 약한 소리 않는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앞에서 "이렇게 가다간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하면서 한숨을 쉬실 정도였죠. 물론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손 놓고 계시진 않았어요.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수장답게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돌파구를 찾으셨고요. 덩달아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를 보좌하느라 바빠졌죠. 부자가 생각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신제품 개발이었는데요. 뭐 신제품 개발이라는 게 말이 쉽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개발팀과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았지만 별 진척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당시 제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주부들은 평소 집안일을 하면서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소소하게 불편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한 제품이 있으면 어떨까 했죠. 아들 친구 엄마들에게도 슬쩍 운을 띄워보니 그런 게 나오면 당장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우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제 의견을 묵살하더군요. "뭐? 회사 경영이 집에서 밥 짓는 거랑 똑같은 줄 알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찬영이나 더 신경 써."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격양된 어조로 말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에 나름 생각을 좀 해본 건데."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마누라답게 보양식을 해주든가 뭐 애교를 부리든가 해주는 거지. 당신이 뭘 한다고 회사 일에 입을 보태? 아니 난 그냥 대학교 때 내가 경제학 전공도 했었고 또 주부로서 평소 가전기기도 많이 쓰니까.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 그리고 당신 대학교 때가 도대체 언제적인데?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이 공부했다고 당신이랑 나랑 같아 보여? 남편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로 씻고 잠들어 버렸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남편 말처럼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나는 집에서 애 보고 밥이나 짓는 아줌마가 됐고 남편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회사원이 됐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겼어요. 제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가족 모임 때문에 시가에 간 날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요즘 저희 주부들 사이에서 땡땡 회사 제품이 인기인데요. 그게 가격은 비싼데
막상 써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저렴한 버전으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나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아이디어를 자세히 듣고 나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도 믿어보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괜한 짓이에요. 이번에도 신제품 개발 실패하면 저희 회사 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말을 들어봐야지. 그동안 네가 주도해서 냈다가 말아먹은 신제품이 몇 갠데? 어머한테도 기회를 한번 줘보자꾸나. 이 사람이 회사 일을 어떻게 해요? 찬영이도 있는데. 찬영이 학교랑 학원 다니느라 집에 없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뭐가 문제야? 정손이 필요하면 사람 쓰면 되니까 넌 조용히 하거라. 회사 사장인 내가 허락했는데 돈 왈가왈부 입대지 마. 솔직히 시아버지가 그렇게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제 평판이 워낙 좋아서 결혼도 선선히 허락한 거였고요. 한 가족이 된 뒤로도 침착하고 눈썰미가 좋은 저를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사의 개발팀과 함께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하고 여러 테스트를 거듭 또 거듭했죠. 마침내 제품이 완성되고 시정이 출시되었을 땐 마치 자식을 하나 더 낳은 기분이 들었네요. 그런 제품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을까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출시 첫날부터 엄청난 주문이 쏟아졌고요. 전 직원이 동원돼 생산과 배송에 매달려야 했죠. 사용 후기도 하나같이 다 좋았네요. 그렇게 제품은 대히트를 쳤고 회사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어요. 시아버지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저를 칭찬하셨죠. 어머마, 네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회사 생활 한번 제대로 못해본 제 말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내가 사업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네가 뛰어난 인재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지. 그래서 말인데 어머마, 앞으로도 제품 개발부에서 계속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물론 정식으로 계약서 쓸 거고 다달이 월급도 나갈 거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제 능력을 인정해 준 것 같아 기쁘기도 했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냉큼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의 사이도 한층 돈독해졌죠. 반면 남편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삐걱거렸어요. 남편은 제 성공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를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못마땅히 했죠. 그럴 만도 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을 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사랑하는 남자긴 했지만 남편에겐 일머리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처럼 사업적인 수완이나 배포도 없었고요.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했죠. 그러나 시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곤 남편 하나뿐이었으니 회사를 안 물려줄 수도 없고 시아버지도 내심 걱정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며느리인 제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남편은 오히려 초조해진 것 같았어요.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마누라인 제가 자기 기를 죽인다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회사에서도 툭하면 시비를 걸더니만 결국 어느 날 새벽 늦게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들어와선 그러더군요. 왜 자꾸 당신이 나서서 일을 하려는 거야? 우리 아버지 회사고 장차 내 회사가 될 건데 왜 자꾸 당신이 끼어들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남도 아니고 나도 이 집 식구잖아. 난 그냥 회사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그게 우리 당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되는 거니까.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그 아이디어 별로라고 했을 때 내 말을 왜 무시했는데? 당신 똑똑히 말해봐. 속으론 나 무시하고 있지, 어?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있잖아. 이게 아주 그 신제품 좀 잘 팔렸다고 지 남편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술에 취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친 말투로 계속해서 화를 냈고요. 심지어 저를 강한 힘으로 밀치기까지 했죠. 이러지 마. 이러다 찬영이 깨겠어. 그놈의 애 핑계를 왜 안 대나 했다. 결혼하고도 나는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애만 싸고 돌더니만. 당신은 늘 그랬어. 난 언제나 2순위고 늘 1순위 애였지. 아, 이젠 회사가 1순위인가? 그 다음이 찬영이고 그 다음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임신시키는 게 아니라 확 헤어져 버렸어야 하는 건데. 너 같은 게 뭐가 예쁘다고 결혼하고 싶어서 임신까지 시켰던 건지. 남편은 어느덧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시켰다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더군요. 뭔가 음험한 냄새가 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뭐 일부러 임신이라도 시켰었다는 거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네가 자꾸 주제도 모르고 비싼 척하길래 열받아서. 기집애가 회사는 뭔 놈의 회사야. 그깟 거지 같은 회사에서 인턴하느니 나랑 결혼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건 지나가던 동네 개도 알겠구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분명 피임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거야? 네가 먹던 그 약 내가 몇 개 좀 바꿔치기 했었지, 소화제로. 남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맞나? 맞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내게 저지르고 지금까지 입을 싹 닫고 살았나?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애가 어떻게든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거 당신도 다 알았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했는지 다 알았잖아. 근데 찬영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애초에 그게 다 당신이 계획한 거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와서 뭘 따지고 들어? 그렇게 억울하면 찬영이 다시 뱃속에 집어넣든가.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 시끄럽게 떽떽거리지 마. 나 잘 거니까.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죠. 제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어 보였네요. 그런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편으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미움, 아니 그보다 더한 증오를 닮은 감정이 끌어올랐죠. 아들을 낳고 키운 걸 후회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속이고 계획도 없이 제 미래를 바꿔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저희는 남편의 거짓말과 사기로 결혼하게 된 거였고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잠든 남편의 옆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고요. 뿌옇게 동터오르는 새벽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심했어요.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란 인간에게 어쩜 그리도 가혹하던지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얼마 안 돼 둘째가 생기고 말았어요. 지우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아이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나랑 이혼하면 찬영이랑 뱃속에는 어떡할 건데? 당신 혼자 키울 거야? 뭐 당신 똑똑하고 독한 여자니까 혼자 어떻게 키울 순 있겠지. 근데 애들한테 아빠의 빈자리는 분명히 느껴질 거야. 세상이 몇 번이고 느끼게 만들 거라고. 당신 사촌이 한부모 가정이라 당신도 잘 알잖아.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 사촌 동생 중 한 명이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과부가 된 뒤로 이런저런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학교 애들이 따돌리는 통에 학교까지 옮겼을 정도니까요.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차마 이혼을 강행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은근슬쩍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저번에 술 먹고 내가 잘못했어. 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당신이 대뜸 그렇게 큰 성과를 내니까 질투가 나서. 그래서 괜한 마음에 당신한테 없던 일까지 지어낸 거야. 지어낸 거라니? 찬영이 임신시킨 거 말이야? 그래. 설마 아무렴 내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당신 몰래 했겠어?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범죄인데? 그럼 약을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냥 해본 소리야.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뭐 피임약을 당신이 실수로 빼먹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난 그런 짓 안 했어. 그냥 당신 화나게 하려고 되는 대로 짓거린 거라고. 솔직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수습한다는 느낌이 강했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철회했고요. 같이 부부 상담까지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결국 회사도 그만뒀네요. 시아버지는 아쉬워하셨지만 제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자 더는 잡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둘째 딸을 낳고 키우며 다시 엄마이자 아내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회사 생활이 조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 기쁨에 충만한 나날들이 이어졌네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왜 그리도 빠르게 흘러가던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고요. 그쯤 시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남편이 차기 사장이 됐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회사에 이런저런 변화를 주고 싶어 했어요. 경영진들이 말렸지만 회사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신제품을 여러 개 무리해서 내놓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죠. 남편이 뭣도 모르고 벌인 일인 만큼 당연히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간신히 나아졌던 회사 실적이 또다시 바닥을 깃기 시작했죠. 자연스레 저희 부부관계도 점점 악화돼 갔어요. 회사 일에 스트레스 받은 남편은 집에서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어요. 멀쩡한 국이 짜다고 밥상을 뒤엎는가 하면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제게 고함을 지르곤 했죠. 남편이 제게 그렇게 함부로 구는 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난폭하게 구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평소에도 빈말로라도 좋은 아빠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가와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저리 가라면서 짜증을 냈고요. 그도 아니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고 나가 놀라고 했죠. 그런데 회사 경영 실적이 악화되자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도란도란 대화만 나눠도 시끄럽다면서 고함을 지르고요. 딸애가 한 번은 실수로 컵을 깼는데 그 자리에서 매를 들었죠.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남편을 무서워하더군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닌데 이 결혼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드는 나날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저는 또다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긴 좀 웃긴데 때마침 그쯤에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의 어린 여직원과 대놓고 눈이 맞았더군요. 저만 좀 늦게 알게 됐을 뿐 사내 직원들은 전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한때 남편을 사랑했던 만큼 물론 상처는 컸는데요. 그렇다고 눈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어 잘 됐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는 남편 모르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애초에 별로 신중한 성격도 아니라서요. 핸드폰과 차, 블랙박스를 좀 뒤지자 바로 증거가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걸 모아 남편에게 내밀고 이혼을 요구했죠.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그 신입 비서랑 바람난 거 알고 있어. 여기 증거도 다 있고.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게 매달리지도 잘못을 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니까 고맙네. 안 그래도 지혜가 계속 언제 이혼할 거냐고 보채서 스트레스였는데. 애들은 네가 키워. 위자료랑 양육비는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말이 그게 다야? 적어도 미안하다,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도 그동안 당신처럼 기세고 예민한 여자랑 살아서 힘들었어. 그때 찬이 생기지만 않았어도 진작 이혼했을 거라고. 당신은 진짜 끝까지 쓰레기같이 구는구나. 한때나마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저주스러울 정도야. 누가 할 소리를? 아이 됐고, 더는 얼굴 보고 말 섞지 말자.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자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이미 그 내연녀와 따로 살림을 차린 상태였으니 그리로 간 거였겠죠. 며칠 뒤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저를 따로 시가로 부르시더군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시가에선 며느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가 오죽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겠냐고요. 그런데 웬걸 시부모님은 오히려 절 보자마자 꾸벅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말이죠.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제안까지 하셨네요. 어머마, 너도 알겠지만 내가 은퇴한 뒤로 회사 사정이 썩 좋지 못하다. 이 상철이 그놈은 회사가 그냥 자기 놀이터인 줄 알아. 직원들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 쓸 궁리만 하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기나 하고 지금 다들 불만이 많아. 이미 사직서 내고 떠난 직원들도 많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사실 회사 사정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놀랐는데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시더군요. 나는 더 늦기 전에 이 회사를 우리 찬영이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근데 찬영이가 아직 많이 어리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 찬영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회사를 네가 맡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니? 네? 제가요?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애초에 망해가던 우리 회사 기사회생 시킨 게 너 아니었니? 네가 그때 그 신제품 개발하지 못했으면 우리 회사 지금까지 연명하지도 못했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경영진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때도 아버님 도움 없었으면 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시잖아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는 거. 이혼하면 완전 남남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 제치고 회사를 맡아요. 그 사람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너한테 양도하면 되니까. 네? 주식 양도요? 그래. 지금 네가 애들 대신해서 갖고 있는 주식에 내 주식까지 더해지면 네가 상철이보다 회사 주식 보유 지분이 많아지거든. 그럼 이사회 통해서 합법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이미 사내 변호사들하고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도 다 해봤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떨떨하고 당혹스럽기만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오죽하시면 이러실까 싶었네요. 자기가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를 남편이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손주에게 무사히 물려주고 싶어 방법을 고심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전 남편이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애들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네요. 무엇보다 아들이 회사 경영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 꿈을 펼치길 바랬어요. 당시 아들은 농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소질이 남달라서 유소년 국가대표까지 준비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대로 남편과 경영권을 두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아들도 자기 꿈을 포기해야만 했죠. 이 잘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미래를 제가 정해주고 싶진 않았네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고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그래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지난해 했던 결혼 생활과 달리 이혼은 참 허무할 정도로 쉬웠어요. 이혼 후 저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요. 친정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할 작정이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새 학교에 금방 적응했고요.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회사에 있는 분들이 다 좋으셔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저를 가르쳐 주셨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조우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는데요. 부장님이 갑자기 급하게 절 찾으셨어요. 어이 지선씨, 지금 시간 돼? 네?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오늘 업체 미팅 가야 하는데 그 김 실장이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말이야. 출근을 못했어. 아니, 지금 연말이라 다들 바빠서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은데 알잖아. 내가 면허가 없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저희 부장님이 특이하게 그 나이까지 운전면허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장님을 모시고 업체 미팅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길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웬걸? 글쎄 미팅하는 업체가 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저는 안 들어가겠다 할 수도 없고 결국 회사 사무실 안까지 부장님과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미팅 자리에 있던 전 남편도 이윽고 저를 발견했죠. 뭐야? 당신이 여긴 왜 왔어? 그게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오늘 미팅하기로 한 땡땡사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거든. 나도 오기 전까진 몰랐어. 알면 안 왔을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이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어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먼저 이 회사 전 남편 회사다. 내가 가서 얘기 잘해서 일감 따내겠다 한 건 아니고? 당신 일에 있어선 물불 안 가리는 여자잖아. 신제품 개발할 때도 난 쏙 따돌리고 아버지한테 싸바싸바 했던 전적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오긴 개뿔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 좀 조심해 줄래? 전 남편 회사 직원들과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바로 옆엔 지금 다니는 회사 부장님까지 있던 터라 너무 민망했어요. 다행히 부장님이 눈치가 좋은 분이라 그런지 얼른 입을 열어 저를 변호해 주셨죠. 어이 사장님, 그 지선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원래 다른 직원이 같이 오기로 한 건데 그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대타로 나온 거거든요. 알았으면 지선 씨도 저도 이런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일 얘기는 제가 할 거니까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죠.
저희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이라서요. 이번에 전 남편 회사와 무슨 일이 있어도 광고 계약권을 따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전 남편이 갑인 상황이었죠. 전 남편도 그걸 알았기 때문인지 부장님의 말엔 대답도 안 하고요.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제가 그런 양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널리고 널린 게 마케팅 회사인데 더 얘기할 이유 없을 것 같으니 이만 가주시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오늘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일에 사적인 감정 섞으려고 하지 마. 웃기고 있네. 애초에 사적인 감정 섞은 게 누군데? 내가 예정 때문에 너네 회사랑 계약 맺어줄 줄 알고 일부러 온 거면서 웃겨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찾아왔냐? 더는 귀찮게 굴지 말고 썩 꺼져. 전 남편은 정말 조금도 달라진 게 없더군요. 여전히 일보다는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너무 화가 났지만 회사 대표로 온 건데 난동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장님과 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길에 몇 번이고 부장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네요. 물론 부장님은 제 잘못이 아니니 사과할 거 없다고 이해해 주셨지만요. 일단 회사로 돌아가자고. 그 사장님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부장님을 모시고 다시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잠깐만요 하면서 절 부르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걸 전 남편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말이 회사 직원이지 시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일하셨던 경영진 중 한 분이셨죠. 사모님, 아니 이젠 지선 씨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잠깐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얘기요?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그러자 부장님이 눈치껏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직원분과 저 단둘이만 남겨졌을 때 그 직원분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무릎은 왜 꿇으세요? 지선 씨, 제발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와 줘요. 전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이혼할 때 전 사장님이 회사 지선 씨한테 주려고 했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그 제안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당황한 제게 그 직원분이 회사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새 전 남편은 회사를 더 망쳐놨더군요. 그 내연녀와는 진작에 헤어지고 지금은 새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요. 글쎄 그 여자를 부사장으로 앉혔다지 뭐예요? 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둘이서 회사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요. 지금은 직원들 월급까지 밀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는 회사 문 닫는 것도 조만간입니다. 그동안 전 사장님만 열심히 이 회사를 읽어온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이 회사를 내 회사다 생각하면서 청춘을 바쳤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사모님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시아버지와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전 남편의 만행에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버님, 너무 갑작스럽지만 그때 하신 제안 아직 유효할까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직원분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아이 당연하지. 어머니가 이제야 결심이 섰구나. 다행히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뜻을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경영진들과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시아버지의 주식을 양도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게 됐죠. 그때까지도 어리석은 전 남편은 부사장 자리에 앉힌 애인을 끼고 희희낙낙하고만 있었네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사장실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전 남편은 자기 애인과 딱 달라붙어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이 여기는 왜 또 왔어?
말했잖아. 당신이 아무리 빌어봤자 당신 회사하고는 계약 안 한다고. 그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줄까? 어? 전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 앞에서 태연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게 누군데? 내 회사에 내가 오는 게 뭐가 문제지? 뭐? 당신 대낮부터 술 먹었어? 이 회사가 왜 당신 거야? 아직 모르나 본데 아버님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 다 내 거 됐어. 내가 오늘부로 이 회사 사장이야. 뭐? 무슨 개소리를... 뻔뻔하던 남편의 얼굴이 그제야 구겨졌어요.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뻔했어요. 시아버지였겠죠.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고요. 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진상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지금 지선이가 저희 회사로 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지분 양도했다고. 이제 자기가 사장이라고요. 사실 아니죠? 그쵸? 뭐라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대체 이게 무슨...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를 이 여자한테 줘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개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했죠. 헛소리하지 마! 이 회사는 내 거야! 너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당장 꺼지라고! 흥분한 남편은 급기야 제게 달려와 멱살을 잡았어요. 너 도대체 왜 사사건건 내 인생을 방해하는데? 그때 그 신제품 개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가 뭔데 자꾸만 내 인생을 망쳐? 너 죽고 싶어? 그러게 진작에 일 좀 똑바로 하지. 당신이 오죽 못났으면 아버님이 친아들인 당신을 버리고 전며느리인 나를 택했겠어? 아, 직원들도 당신 같은 인간을 사장으로 모시느니 나를 사장으로 모시겠대. 이제 이 자리에 불청객이 누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얼른 꺼져! 저는 일부러 남편을 도발했어요. 그러자 흥분한 전 남편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제게 주먹을 날렸고요. 놀란 직원들이 달려와 전 남편을 떼어냈죠. 얼굴에 느껴지는 얼얼한 통증에 아프기도 아팠고 겁이 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새를 악물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고요. 바로 경찰을 불러 전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네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전 남편은 경찰 앞에서까지 행패를 부리다 유치장으로 들어갔고요.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본 전 남편의 애인은 황급히 줄행랑을 쳤네요. 저는 바로 남편과 그 여자의 자리를 치워버렸고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죠. 물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의 엉망진창 경영 때문에 회사 실적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요. 전 남편과 그 애인이 회사 돈을 빼돌려 사치를 해댄 탓에 빚도 수십억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경영진들과 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갔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고심했죠. 급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회사 고객 만족센터에 들어온 고객들의 민원부터 하나씩 살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의 어떤 점에 실망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전부 다 귀 기울여 들었죠.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AS였어요. 중소기업인 만큼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던 저는 인터넷과 전화로 AS를 접수받기 시작했고요. 구매한 지 오래된 제품들도 가급적 배송비만 받고 무료로 수리해 주도록 지시했어요. 다행히 고객들의 반응은 좋았고요. 만족한 고객들이 여기저기 이 회사 제품은 믿을 수 있다면서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서서히 판매 실적도 좋아졌죠. 여기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과도 만나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인 만큼 마케팅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고요. 얼마 안 돼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완전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네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물론 전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순순히 지켜보고만 있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시아버지와 다투다 결국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이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를 빼앗겼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를 넘겨받은 만큼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그럼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남편은 복수심에 불타 무리하게 사채까지 써서 새로 회사를 차렸어요.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도 말아먹은 사람이 새 회사라고 잘 이끌었을 리 있나요? 결국 그 회사는 1년도 못 가 폭삭 망해버렸고요. 전 남편은 수억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한테도 오죽 못했으면 시부모님이 전 남편을 찾지조차 않겠어요?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아버지만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지금 부상으로 농구는 그만뒀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 딸이 회사를 물려받겠다면서 열심히 경영 공부를 하고 있죠. 저를 닮아 그런가 소질도 있고요. 열정도 대단해요. 언젠가 딸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 꿈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